1987년의 부산은 격동의 시기였지만 영도대교 아래의 밤바다는 그저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는 빛바랜 종이 위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는 짧은 문구 뒤에는 당시 영도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위에 떨리는 지장이 찍혀 있었다. 나, 김 기자는 수많은 미제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이 달랐다. 은희는 내 옆에서 제보 내용을 정리하며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제보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기괴했다. 영도대교 아래를 떠다니던 인형 하나가 도시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희는 당시 신문 가판대에서 수집한 작은 기사 조각을 내밀었다. 영도대교 하단, 정체불명의 대형 마네킹 발견이라는 제목의 단신이었으나 그 뒤에 숨겨진 공포는 활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1980년대 부산이 숨기려 했던 기묘한 틈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기자님, 인형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말을 믿으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나는 대답 대신 코트 깃을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987년 그해 여름, 영도대교의 파도가 삼키지 못했던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날카롭지만 영도대교가 주는 압박감은 사뭇 다르다. 다리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검은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는 제보자가 말한 사건의 첫 목격 지점에 멈춰섰다. 당시 현장을 처음 발견했다는 노령의 어부를 만난 것은 다리 근처의 낡은 선착장이었다. 그는 1987년의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인형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눈을 보는 순간 그건 사람이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인형은 사람의 실물 크기와 완벽히 일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질은 플라스틱도 나무도 아닌 묘한 질감을 가졌으며 바닷물에 수일간 떠 있었음에도 전혀 부패하거나 젖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귀괴했던 것은 그 인형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1980년대에는 볼 수 없던 기묘한 문양의 예복이었다. 은희는 노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연신 다리 아래쪽을 훑어보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바다 위로 마치 무언가 불쑥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버려진 물건의 발견이 아니라 어떤 금기된 의식의 잔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건 당시 인형을 수거해 보관했던 경찰서 창고는 이제는 철거되어 흔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창고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한 남자를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그 인형을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가두어 두었던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을 분명히 잠갔습니다. 자물쇠는 2개였고 열쇠는 오직 저만 가지고 있었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수거된 다음 날 아침 창고 안을 확인했을 때 그곳엔 인형 대신 기묘한 습기와 비린내만이 가득했다고 한다. 인형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사람의 발자국을 닮은 젖은 흔적이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자물쇠 또한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치 인형 자체가 공기 중으로 증발했거나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도난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사라진 인형이 다시 발견된 장소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다시 발견된 곳이 정말 처음 발견된 그 장소였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영도대교 바로 아래였지. 어제 건져 올렸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자세로 물 위에 떠 있었어. 이 믿기 힘든 연속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법칙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시의 기록을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역 신문사의 아카이브실로 향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마이크로필름 속에서 1987년 10월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인형 발견 소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인형은 총 3번 수거되었고 3번 모두 창고에서 사라져 바다로 돌아갔다.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도대교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넋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 만든 대역 인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인형의 얼굴이 매번 발견될 때마다 조금씩 변한다는 괴담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은희가 필름을 돌리던 중 비명을 지르듯 나를 불렀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당시 경찰이 수거한 인형의 상반신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인형의 눈동자는 유리 구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렌즈를 뚫고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생생한 깊이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님, 이 눈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은희의 말대로였다. 무기질의 인형이 내뿜는 분위기는 죽음의 적막함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무언가의 집요함에 가까웠다. 우리는 이 인형의 제작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영도 시내의 낡은 무당집이 관련되어 있다는 단서를 잡았다. 영도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자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리는 곳이었다. 이곳은 80년대 후반까지 바다의 원혼을 달래기로 유명했던 무속인이 머물던 곳이었다. 무속인의 제자였다는 노파는 우리를 경계하며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은희가 가져온 당시 인형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걸 왜 찾아다녀? 이건 바다가 내뱉은 게 아니라 바다에 바친 거요. 노파의 호통이 방안을 울렸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그 인형은 인간의 슬픔을 대신 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엇바지였다. 누군가 큰 죄를 지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빌려 바다에 던진 재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형이 돌아왔다는 것은 바다가 그 재물을 거부했음을 의미했다. 바다가 받지 않은 업은 갈 곳이 없어. 결국 주인을 찾아가거나 제자리에 머물며 누군가를 기다리지. 노파의 말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1987년에 그 인형은 여전히 영도대교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받아줄 누군가를 혹은 다시 던져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조사를 진행할수록 기이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1987년 당시 인형을 직접 만졌거나 수거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 다수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요절했다는 사실이다. 아카이브에서 찾은 이름들을 대조해보니 생존자는 우리가 만난 창고지기와 노년의 어부뿐이었다. 그들조차 평생을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밤마다 다리 밑에서 물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창고지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인형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의 방 문 앞에 매일 아침 바닷물로 적신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형체를 보이지 않은 채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한 것이었다. 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일종의 전염되는 저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사건 당일의 기상 기록을 확인했다. 1987년 10월 14일, 부산에는 유례 없는 해무가 꼈으며 파도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인형은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오듯 다리 아래에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수거된 또 다른 유류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경찰 유물보관소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상으로 그 인형에 대한 정보는 1988년 초 모두 파괴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직접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 맞춰 영도대교 아래를 다시 찾았다. 2026년의 밤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다리 교각 아래의 어둠은 여전히 깊고 진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파도가 교각을 때리는 소리가 기괴한 울림으로 변했다. 은희가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바다의 소리만을 담기 위해서였다. 한참을 침묵 속에 기다리던 중 녹음기의 레벨 메타가 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무거운 천뭉치를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질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님, 저기 물 위에 뭔가 있어요. 은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흰 물체 떠 있었다. 서치라이트를 비추자 그것은 단순한 부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어느새 1987년의 그날처럼 차갑고 습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다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때 가장 조용하다. 영도대교 아래의 소용돌이는 40여 년 전의 진실을 삼킨 채 우리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은희의 카메라는 그 찰나의 어둠 속에서 기묘한 형상을 포착했다. 다음 날 우리는 인근 영도시장을 돌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거나 입을 다물었지만 한 상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 인형, 그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무언가지. 상인의 말에 따르면 1980년대 영도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집에서 인형을 아이처럼 돌보다 바다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87년의 그 인형은 달랐다. 그것은 누군가를 대신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력을 훔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인형이 돌아온 이유는 아직 그 생명력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희는 설문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인형이 발견되기 직전에는 항상 영도대교 인근에서 원인 모를 정전이나 기기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1987년의 기록에도 다리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진 직후 인형이 목격되었다는 구절이 있었다.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목격담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었던 당시 담당 형사의 일기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일기 속에 인형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적혀 있을지도 몰랐다. 유족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구한 당시 담당 형사의 비망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1987년 11월에 멈춰 있었는데 그곳에는 인형의 탈출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움직였다. 창고 벽을 긁는 소리가 밤새 들렸고 아침이 되자 벽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형사는 인형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그것은 누군가 옮긴 것이 아니라 젖은 몸을 이끌고 스스로 다리 난간을 기어올라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형사는 그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일기장 사이에는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인형은 창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첫 발견 당시보다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듯한 모습이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 네 글자였다. 형사는 인형이 바다로 돌아가기 전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영혼 일부가 그 무기질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음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읽으며 엄습하는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찰나 은희가 촬영했던 밤바다의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다. 암흑뿐이라고 생각했던 교각 및 물결의 굴절 사이로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교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것은 1987년의 사진 속 인형과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형체가 우리를, 정확히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영도대교의 어두운 물밑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자신의 형태를 유지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문으로 인해 그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다. 은희의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내뿜었다. 화면 속의 인형 형상이 아주 조금씩 프레임마다 미세하게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정지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기자님, 이거 꺼야 할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원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고 스피커에서는 바닷물이 출렁이는 소리와 함께 1987년 창고에서 들렸다는 벽 긁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둘러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서울에 도착한 후에도 기이한 일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녹취 파일과 사진 데이터가 원인 모를 손상으로 읽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문가에게 복구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파일 내부에 바닷물의 성분과 유사한 디지털 노이즈가 가득 차 있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1987년 영도대교의 인형 사건은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침묵하며 기록은 지워졌다. 남은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기괴한 눈동자와 젖은 발자국의 환청뿐이었다. 은희는 취재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다. 그 인형은 지금도 영도대교 아래에 있겠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1987년의 그날처럼 해무가 짙게 끼는 밤이면 영도대교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가 여전히 들려온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 인형은 어쩌면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을 여전히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 더 이상의 추적은 우리를 1987년에 그 형사처럼 만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미스테리는 때로 파헤쳐지지 않았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이다. 편집을 마친 뒤 텅 빈 편집실에 홀로 남았을 때였다. 꺼진 모니터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면 속 나의 눈동자가 실제 내 움직임보다 아주 찰나의 순간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내 소매를 만져보았다. 분명히 실내에 있었고 밖은 건조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트의 끝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편집실 바닥에는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내가 신은 구두 모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맨발에, 아니 무언가 뭉툭한 인형의 발을 닮은 흔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 나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나의 입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벌어지며 소리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인가? 거울 속의 눈동자는 이제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